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영양제가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고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약상자 안에 있는 그 영양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의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영양제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영양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부작용만 늘리고 효과는 전혀 없는 영양제 2가지, 둘째는 우리나라 65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결핍이 거의 없어서 굳이 복용할 필요가 없는 영양제 2가지입니다.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제 4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 없이도 영양제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간 손상, 혈관 석회화, 치매, 심근경색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영양제가 더 위험해질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약해집니다. 또한 뇌혈관 장벽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 문제 없던 고용량 영양제도 이제는 축적되어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30에서 50%의 해독 능력을 가졌던 간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이는 영양제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서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영양소들이 혈액에 축적되면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또한 65세 이후에는 여러 만성 질환으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영양제가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영양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는 고용량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이 단일제,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제는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2012년 코크란 리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연구 검토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총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78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제는 사망률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와 미국에서 수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400 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하면 전체 사망률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22%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항산화라는 것은 산화를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적절한 산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때 활성산소를 이용합니다. 과도한 항산화제 섭취는 이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72세 박모 할아버지께서 건강해지려고 비타민 E를 하루 800IU씩 3년간 복용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비타민 E를 중단한 후 2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미 산화 스트레스보다는 염증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항산화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 조절은 영양제가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신 항산화 성분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견과류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 지금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으시다면 베타카로틴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영양제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드시고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수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75세 이상 3,069명을 대상으로 은행잎 추출물 240mg을 매일 복용하게 한 결과 치매 발생률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은행잎 추출물은 인지기능 저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젊을 때보다 훨씬 높은데 은행잎 추출물이 이런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주요 성분인 징코라이드와 바이오발로노이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때문에 출혈이 생겼을 때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에서 뇌출혈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술 전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68세 김모 할머니께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광고를 보고 은행잎 추출물을 6개월간 복용하셨는데 어느 날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서 치과에 가셨더니 지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상 응고 기능에 이상이 있었고 은행잎 추출물을 중단한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간독성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항염 효과가 있는 베리류,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인지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현재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최소 2주 전에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영양제는 철분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빈혈이 생기니까 철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철분 과부하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노인의 빈혈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월경으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분 부족이 아니라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 신장 기능 저하, 비타민 B12나 엽산 부족, 그리고 출혈성 질환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 남성의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은 전체 빈혈의 10%도 안 됩니다. 여성도 폐경 이후에는 철분 결핍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빈혈이 훨씬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철분을 몸에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필요 이상의 철분을 섭취해도 몸에서 흡수를 조절하거나 배출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여러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 손상입니다. 철분은 간세포에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 과부하는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췌장에 축적된 철분이 인슐린 분비 세포를 손상시켜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철분 과부하가 치매 위험도 높인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에 축적된 철분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혈관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혈관벽에 축적된 철분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를 말씀드리면 69세 이모 할머니께서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며 스스로 철분제를 6개월간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왔고 간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운이 없었던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철분제를 중단하고 갑상선 치료를 받으신 후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빈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분제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페리틴 수치, 총철결합능, 트랜스페린 포화도 등을 통해서 정말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철분 결핍성 빈혈이 확진된다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에서 갑자기 철분 결핍이 생겼다면 위장관 출혈이나 암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철분을 보충해야 할 때도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붉은 고기, 간, 굴, 시금치, 콩류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현재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페리틴 수치가 높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위험한 영양제는 칼슘 단독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고용량 칼슘 보충제는 골절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면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만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고 2016년에는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에서 칼슘 보충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문제는 칼슘을 단독으로 고용량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칼슘이 혈액에 들어오면 혈관벽에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데 마그네슘 부족은 부정맥이나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하루 1200mg 이상의 칼슘을 보충제로 복용하면 신장 결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인, 비타민 K, 단백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비타민 D 없이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칼슘만 먹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인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는 약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3세 박모 할머니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스스로 칼슘 보충제를 하루 1500mg씩 2년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뼈 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크게 증가해 있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중단하고 비타민 D 보충과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에야 뼈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치즈, 요구르트,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의 칼슘은 흡수율이 좋고 함께 들어있는 단백질과 인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2잔의 우유나 요구르트 1컵, 치즈 한 조각 정도면 필요한 칼슘의 상당 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멸치 볶음이나 멸치 국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고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인이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도와줍니다. 만약 정말 칼슘 보충이 필요하다면 하루 500mg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2에서 3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혈관 석회화 검사를 받아보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용량으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영양제 외에도 복용 방법이 잘못되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방 없이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 성분이니까 안전할 것이다,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성분이든 과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류도 과다 섭취하면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중복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동시에 비타민C, 칼슘, 철분제를 따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특정 성분을 과다 섭취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철분이 들어있는데 추가로 철분제를 먹으면 철분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을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효과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커피나 녹차와 함께 철분제를 먹으면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우유와 함께 항생제를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 주스는 많은 약물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영양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비타민C나 B군 비타민은 열과 습기에 약해서 잘못 보관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습한 곳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영양제 통을 여러 번 열고 닫으면서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고 밀폐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영양제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일부 항생제나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복용 습관들이 부작용을 더 크게 만들고 때로는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영양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65세 이후에는 어떤 보충제가 정말 필요할까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고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가 입증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65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이고 이는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근력, 심혈관 건강, 심지어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력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면 낙상 위험을 19%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특히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코로나19 연구에서도 비타민 D 부족이 중증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D의 권장량은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현재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초기에는 더 많은 양을 복용한 후 유지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도 감소해서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65세 이후에는 10에서 30%의 사람들이 비타민 B12 부족 상태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빈혈이 생길 수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신경계 손상입니다.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보충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족하기 쉽습니다. 또한 위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이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제로는 25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뇌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 보충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며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EPA와 DHA를 합쳐서 1000에서 2000mg 정도입니다.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따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오메가3도 출혈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 전에는 일주일 정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소화 기능 저하, 면역력 감소, 염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서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복용하신 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으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는 균주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장용성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보관 방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영양소도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식생활,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만 적절한 양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영양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선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선희 여사님은 5년 전부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시다가 지인의 권유로 철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지만 6개월 후부터는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리틴 수치가 정상의 5배나 높게 나온 것입니다. 또한 간 수치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김선희 여사님의 피로의 진짜 원인은 철분 부족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철분제를 즉시 중단하고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셨죠. 김선희 여사님은 그동안 몸에 좋다고 먹었던 철분제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무작정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로감은 갑상선 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김명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명신 어르신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뼈 건강을 위해서라며 칼슘 보충제를 하루 1500mg씩 3년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 통증을 느껴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심한 석회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혈관이 상당히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보니 뼈 밀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혈관 석회화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중단하고 대신 비타민 D를 보충하며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도록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또한 주 3회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는 혈관 석회화 진행이 멈추었고 뼈 밀도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신 어르신은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뼈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앞으로는 음식으로 균형 있게 섭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단일 영양소만 과다 섭취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먹는 것보다 불필요한 건 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4가지와 올바른 영양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많이보다 적게 정확히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에 많이 먹으면 많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적절한 양을 정확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효과 없는 영양제는 과감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용량 항산화제, 은행잎 추출물, 철분제, 칼슘 단독 보충제는 65세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만 검증된 양으로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적절한 양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어떤 영양제보다도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65세 이후 건강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개선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어떤 영양제도 운동의 효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유제품을 골고루 드시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역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과다한 영양소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영양제 복용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광고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5호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5호가 젊어지는 비결이다와 같은 과장된 광고들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특별한 비방이나 만능 영양제를 찾으시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명을 늘리고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건강 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영양제 4가지는 고용량 항산화제, 은행잎 추출물, 철분제, 칼슘 단독 보충제입니다. 이 영양제들은 과다 복용 시 사망률 증가, 출혈 위험, 간 손상, 혈관 석회화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복용하셔야 할 영양제 4가지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영양제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영양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고 권장량 내에서만 드시고 여러 영양제를 중복 복용하는 건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영양제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영양제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영양제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